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발표가 나왔죠. 오늘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에서 이 이야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화요일이지만 만우절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이 너무 많지만 만우절만은 진실을 말하기로 우리 생각한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매일 나와주시는 시사 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드디어 박 에디터님 예. 알려주시죠. 예, 선 아이고. 이야기.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뭐랄까 좀 그래도 어제와 다르게 좀 뭐랄까 후련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좀 안도했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보관을 통해서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하겠다고 기일 공지를 했고요. 오전 10시에 평의를 열었고 기일 지정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는데 제 기억엔 10시 한 40분쯤에 이제 기자들한테 대대적으로 공보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속보로 전해지면서 대다수 이제 언론사들이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이 기일 지정이 맞는지에 대한 크로스 체크까지 다 거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냐면 또 만우절이고요. 만우절이었고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기다려도 안 나왔던 소식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받은 기자들도 전부 다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느냐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거는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도 이루어지고요. 일반인 방청도 함께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따가 해설들은 이제 두 분께서 또 해주실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날로 111일 만이고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탄핵 사건이 헌재로 넘어온 지 38일 만에 이제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면이냐 아니면 이제 업무 복귀냐 이 결정을 4월 4일 오전 11시에 받게 되고요. 금요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게 지금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평결 절차까지 다 끝난 거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있던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는 먼저 좀 사전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의 이후에 평결이 되는 것도 맞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는 선고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어쨌든 그 최종 평의를 열고 평결을 했던 전례도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평결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선고일 통지문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관 전결이더라고요. 좀 몰랐는데 주무관이 기한해서 사무관이 도장 찍으면 끝날 일이었다.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글쎄 뭐 평결이 안 열렸다 그러지만 사실은 거의 대세는 결정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렇게 전격적인 통보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더 이상 국가 상황이 이 선고를 미룰 만큼 녹록치 않다. 이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정하는데 성공한 것이냐.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아마 걸쳐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사실은 외부적 환경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이 선고가 늦어지면서 어떤 정치가 일촉즉발의 막장 파장 분위기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헌재가 상당 부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어떤 이게 국민의 어떤 또 나름대로의 결집된 힘이 헌재에 투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지체하고 지연시키려는 이런 판사가 무너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선고 기일 잡는 것은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됩니다. 이건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금요일 날 선고하는 거에 나는 반대한다. 더 검토할 게 있다. 한 명만 버텨도 사실은 이 선고 기일 잡는 게 불가능하고 근데 한 명일 경우에는 좀 뭐 위압감 때문에 밀린다 할지라도
2명이 만일에 버텼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너졌다. 요게 달라진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저는 대세는 결정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는 생각이 들죠. 김 의원님 말씀에 뒤에 꼬투리 하나만 붙이면 소장이 그러니까 헌재 소장이 네. 권한으로 이제 정리하고 네네. 이제 며칠 날까지 정리해라 당신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소장의 이제 권한을 사용하는 형태인데 오전에 선고기일 지정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공표된 다음에 아직까지 이런 얘기 소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안에서 이 중간 과정이 이거는 이제 차후에 더 나와야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의 오전 현 시점까지로 보면 뭔가 모여진 상황이었다. 이거는 꽤 설득력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모여졌다. 모여졌다. 근데 모여졌는 게 이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외부의 영향력을 받은.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평의를 하는데 평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압도적 다수가 뭐 금요일 날 이렇게 발표하자, 선고하자. 이러는데 한두 명이 안 됩니다. 이거 더 판결 못 쓰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어떻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떤 회의체는 그럼 표결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헌재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소장이 그래도 그냥 마지막 합시다.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사실은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이 이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는 판사거든. 향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껏 떠나봤자 창원지검장에. 그 부산이나 창원이나 뭐 원지원. 거기가 거기지 네네. 뭐 다 같은 사람들을.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앙에 어떤 그 법조위를 해본 적이 없고 네. 거기에다가 저 사법고시 선배도 재판관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고 또 맨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뭐 좀 과단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이건 국민이 승리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부적인 압박이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고생한 보답을 받는 것이다.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 광화문의 시민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좀 그렇게 봐요. 근데 평의하고 편결이라는 용어를 헌재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서 평의 편결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 말은 아까 의원님 얘기한 대로 헌재 재판관들의 권한이 거의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재 소장이 막 직권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일들을 거의 안 합니다.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기각 의견도 있고 인용 의견도 있어서 의견이 조정이 안 돼서 계속 밀리고 있었다. 이거를 설득하느라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좀 더 늦게 해야겠다. 나는 계속 검토할 게 남아 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해서 계속 평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다 비슷한데 불행해지는 이유는 천차만별이더라. 대부분 스토리가 그래요. 네.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유는 간단한 거거든요.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5개 그렇다지 쟁점도 아니에요. 이건 되는 쪽으로 사과하면 너무 심플한 사건이에요. 네. 근데 안 되는 사건 쪽으로 사과하면은 이유가 정말 상상 밖에 많은 이유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것도 꽤 일리가 있던데 검찰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을 한 거에 따르면은 검찰에서 진술을 했더라도 이게 본안 재판안에서 그 진술자가 이걸 부인해 버리면은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쪽으로 사법개혁이 돼 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피의자 권리 증진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여기에 출석한 사령관들 이진우 뭐 또 여인영의 태도를 보면 지가 진술해놓고 지가 형사재판에서 부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헌재가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선고를 내렸는데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그게 증거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네. 이게 생각지도 못한 논리거든. 생각지도 못한 논리예요. 본인이 변호인 입회하면서 날인 다 찍고 나도 옛날에 검찰청 하도 가가지고 조사받을 때는 하도 눌러대가지고 퐁퐁으로 아무리 씻어도 이 빨간 물이 안 가시더라고. 내 그런 시절도 있었어. 나한텐 참 흑역사지만. 그랬는데 지가 다 찍었고 이러면은 나도 이제 더 이상 저항할 능력이 없는 건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은 가가지고 지가 다 찍어놓고 인주에 빨간 물 다 엄지 손가락에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딴 생각으로 잘못 알고 그런 겁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끄집어들이다 보면은 안 되는 논리는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끝도 없이 나와. 가만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저희가 지금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요? 잠깐요. 법률적인 해석을 듣고 다시 제가 김종대 의원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놔서. 네, 임지봉 교수님 나오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뭐 김종대 전 의원하고 황방열 기자하고 박영식 에디터하고 같이 스튜디오에서 오늘 그 선고기일 지정한 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선고기일 나오는 거는 빨리 나와야 된다고 여러 방송에서 이미 말씀하셨었는데 일단 반갑게 느끼시죠? 지금도 늦었습니다. 네.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금요일 날 선고하겠다고 이렇게 공지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약간 지금 의견이 우리끼리도 분분한데요. 선고기일 지정이 되면은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됩니까? 또는 이제 판결을 했다 아니면 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일 지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판결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히는 건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 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고하는 날 아침에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워낙에 평일을 지금 한 달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을 금요일로 지정했다는 것은 이제 저는 판결까지 끝난 것으로 봅니다. 판결까지 끝난 걸로 보신다. 네. 그러면 결론이 났겠네요. 결론 났죠. 그러면은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초조해하시고 괴로워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8대0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인용의 판단 기준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확고하게 수립이 돼서 이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그 중대하게 판단 기준은 이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거나 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제 중대성이 인정돼서 중대하게 헌법 법률 위반한 경우가 돼서 파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제 용납될 수 있느냐, 즉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결정문 잘 읽어보시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히고 나서 그 수사를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거를 문제 삼으면서 현재 결정문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안 받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박근혜 대통령이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하면서 파면을 합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근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도 이제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탄핵 소추가 될 쯤이 되니까 어떠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계속 회피했잖아요.
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또 서부지방법원이 영장관할권이 없는 법원이라 그러면서 법적 논란을 제기했고 그에 대해서 상급법원이 이례적으로 그 이의 신청을 받아줘서 기각 결정까지 내리면서 적법한 영장 발부라고도 했는데도 계속 사법부를 흔들어서 네. 결국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초래합니다. 네, 네, 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언행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한 헌법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기각 의견은요. 네. 그러니까 30년 정도 판사 생활을 한 이 8명 네. 헌법재판관들이 절대 못 쓴다고 봐요. 논리적으로 이 문장 구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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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쓴다면 아마 반대 의견이 있다면은 각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반대한다면 각하로 할 것이다. 예. 그렇지만 그게 최대한으로 잡아봤자 2인의 각하 의견일 겁니다. 아, 왜냐하면 3인의 각하 의견이었으면 그 5대 3이 되잖아요. 네, 네, 네. 5명이 인용이라고 하고 3명이 각하라고 할 경우는 결국은 그러니까 기각이 돼요. 그게 네. 인용이 안 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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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는데 오늘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5대 3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더더욱 그런 심정을 제가 굳게 가지게 되는 것은 저 마녀 후보에 대해서 네. 저 한덕수 총리가 임명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밤까지 기다려보고 만약에 그래도 임명장을 안 주면 내일부터는 이제 중대 결심을 하고 온갖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탄핵을 암시한 거죠. 예, 그러면서 금요일 날 선고하는 거를 오늘 공지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원래 선고기일 공지는요, 선고일 2, 3일 전에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내일 공지를 해도 금요일 날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런데 마녀 후보가에게 임명장을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안 주는 걸 오늘 밤까지 보고 그래서 내일 그 야당이 정말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지를 보고 네. 이렇게 선고기일을 내일 금요일 날 하겠다고 지정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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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일을 지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재판관으로 들어오건 말건 그게 상관없이 이미 결정은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5대 3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기각 의견은 쓸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그런데 원래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평의가 진행돼서 법리적 판단만 했다면은 저는 3월 14일에는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지체되고 4월 4일까지 미뤄진 이유는 그중에 극소수나 소수의 재판관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인용 결정에 가담할 수 없다라고 네. 이제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그분들이 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인용 결정에 가담할 수 없다고 했겠느냐?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그걸 일단 결정을 지체하자고 한 것이 아닌가, 지체시킨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체되는 것을 보면서 법리적으로는 이제 이미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왜 지체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러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고려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 이유로 선고를 해도 이유로 하자고 지체시킨 극소수나 소수의 재판관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각하 네. 의견을 누군가 쓴다면 네. 어떤 이유로 각하 의견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사실은 각하 의견을 쓰는 것도 자기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각하 의견을 쓴다면 그 근거는 아마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했던 절차적 하자들, 즉 형법상의 내란죄 위반 여부를 이제 형사재판으로 미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라든지 혹은 내란죄 공범들에 대한 그 검찰 조서나 수사 기록 등은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해 버리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헌재는 채택했잖아요. 왜냐하면 헌재는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징계 절차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이 꼭 적용될 필요는 없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네. 그때도 8대 0으로 형의를 거쳐서 문제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공개 변론 과정에서의 평의에서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 없다라고 했다가 결정문을 쓰는 단계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두 가지를 만약에 각하 결정의 근거로 이제 잡는 그런 반대 의견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모순인 거죠. 그렇군요. 자기 모순이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늦어졌을 수도 그래도 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 기각 의견은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렇군요. 각하 의견은 자기 모순이지만 그런 근거를 들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6대 2도 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저는 8대 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선고 끝나고 나서 스튜디오에 다시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지봉 교수였고요.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8대 0일 것 같지만 각하 의견 고집하는 한두 명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의식하는 정치적인 거 고려를 하는 재판관들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을 수 있고 그런 뭐 결정을 끝까지 그 한두 명이 고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도 이렇게 그리고 결정은 다 내려졌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뭐 잘못 결정했다 수거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항을 하는 것도 윤석열이 복귀하면은 사실은 뭐 상당히 어떤 이제 판사들도 pit박의 시간이 있을 건데 결국은 뭐 협조하지 않겠느냐. 살아 들어오면 나는 법원부터가 아주 흑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살아 돌아오는 거는 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임지봉 교수 말씀도 그렇고. 근데 여전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각 각하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 뭐 오전 11시로 지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당연히 이제 승복 얘기는 꺼냈고요.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거라고 일단 주장은 했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약간의 이제 결이 좀 다릅니다.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당연히 기각을 좀 희망을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탄핵 기각이 유리하다고 보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그냥 희망한다 정도로만 답변을 한 거고 사실 이 헌법재판소 기일 문제 가지고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국민의힘 정치인은 이제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기각과 각하가 되는 것이고 이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가 원했던 바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이라면서 이 헌재가 빨리 선고해서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를 막아야 된다. 이제 이 말까지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 당연히 8대 0 전원 일치에 합의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고요. 뭐 그 중에 뭐 7대 2다, 6대 2다 이런 어떤 스코어나 차이점을 거론하는 의원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8대 0으로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와중에 이제 이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승복 문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불이한 결정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의 메시지도 일각에선 나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 나는 국민의힘이 이제 침몰 직전에 타이타닉호 같다 이런 느낌인데 그 1912년에 타이타닉호에서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느냐? 처음부터 질서 있게 빨리빨리 구명 보트 내리고 탈출했으면 대부분 살았어요. 근데 우왕좌왕하고 그 와중에도 1등실, 2등실, 3등실 차별하고 통제하느라고 늦어지다가 대부분의 그 구명 보트가 무용지물이 되고 일부가 살아남은 거. 나중에 보니까 구명 보트에 자리가 많이 남는 거야. 그리고 배 안에서는 우왕좌왕하다 그냥 가라앉아 버렸단 말이야. 그 영화 타이타닉 보셨나?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이미 많이 우왕좌왕한 다음인 것 지금도 같은데. 안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봐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호에서 내려야 돼요. 윤석열 호에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그 보수 당이라고 그 전통이 있는 당이 이제는 정광훈 목사의 그 지휘에 따라 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침몰 직전에 배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계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극단주의 세력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복종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나라를 아예 정광훈 목사한테 갖다 바치시지 그냥. 윤석열 이제 파면 되고 나면 다 차기 지도자는 정광훈 목사 아닌가? 난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요. 네. 앞으로 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더 우경화될 것이며 어떻게 또 분파될 것이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앞서서 타이타닉 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표현 중에는 미지근한 물에 끓이는 개구리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서히 이제 온도를 높이는데 그 개구리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운명을 다하는 그런 개구리에 대한 비유도 좀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근데 여기 논의하고 정반대로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전환길,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하고 책을 썼네요. 그래요? 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4월 10일부터 예약 판매를 한답니다. 윤석열, 전한길, 윤상현, 나경원이 나경원. 갔었다. 윤석열, 김기현. 김기현, 네. 윤석열이 들어가 있다고. 윤석열 그렇다네요. 씨가 책을 아니 냈다고요? 뭔 책을 내 그 와중에. 책을 낸다고요? 저거는 악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은 뺐어야 돼. 이건 좀 문제가 그 있어요. 내용이 뭔지 나옵니까?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87 체제가 거의 사실은 자연적으로 붕괴될 뻔했습니다. 네. 4월 18일까지 선거를 안 내리면 아, 이제는 헌재가 아니라 바로 국민투표 투쟁도 불사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이 되면은 이건 새로운 공화국 선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연스럽게 7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런 파국은 지금 이제 막아진 거예요. 네. 막아진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이제 87 체제를 넘어서는 건데 네. 왜 엉뚱하게 자다가 봉창을 떴나 이 사람들이 왜 87 체제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87 체제의 가장 퇴행적인 측면에 몸을 담그신 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또 참 국민들 헷갈리죠 이제. 일단 뭐 좀 기시감이 드는 건 윤석열 씨가 최종 변론에서 얘기했던 건 자신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복귀를 하게 되면 개헌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87 체제는 낡은 체제이고 병든 체제였기 때문에 12.3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설파하기 위한 그런 체계 종류로 보이고요. 저도 지금 이제 뭐 이게 오늘 한두 시간 전부터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온라인상에 지금 돌고 있었던 내용을 지금 황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필지인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씨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고요. 백지원, 복거일, 심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이렇게 12명이 뜻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음모론자도 들어가 있고 예컨대 그 도태우 변호사는 네. 이번에 스탑 더 스틸 그 부정선거 그걸 갖고 쓴 양반 아닙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법률 대리인이고 네. 그러면서 계속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켜온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부정선거라 그러는데 그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분이 여기 또 몇 번 돼 있단 말이야. 나경원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뭐가 진실이냐. 이런 부분 해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왜 먹다 남은 왜 반찬들 있잖아. 냉장고에. 네. 그 한 달 된 것도 있고 열흘 된 것도 있고 사실은 버려야 될 반찬들 네. 싹 긁어 모아가지고 무슨 개밥 주듯이 양푼에 넣어가지고 그냥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밥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87년 헌법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5공화국으로 가자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엄이 있는 국가를 만들자.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만들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에 수십 년간 우리 사회 주류들의 이념이었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떼버리고 자유권위주의 또는 어떤 자유지상주의, 자유권위주의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어떤 극적인 변화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양대 축이 보수의 기본 축이었는데 기본 이념이었는데 이제 이게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으니까 책을 내도 뉴스가 또 되고 또 뭐 이런 기각이 될 것이다, 각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전망하는 대로 8대0 또는 최악의 아까 임지봉 교수가 얘기하셨던 최악의 경우 2명이 각하 의견 내고 6명이 인용해가지고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파면이 일단 되고 나면 그럼 바로 이 모든 상황은 진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몰한 타이타닉 같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파면되면은 형사적인 문제도 좀 다르게 풀리게 되겠죠. 재구속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사라지는 민간인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뭐 그간 이제 윤석열 씨의 이제 범죄 혐의라는 것이 뭐 내란 혐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권 기간 동안 내내 불거져 왔던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한꺼번에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또 이제 죽은 권력을 들춰내 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또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면되는 순간 아마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당연히 재구속의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걱정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이미 일찌감치 내놓고 향후에 기각 이후에 윤석열의 정치를 준비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의 이 파면 결정이나 이런 자신의 상황을 오히려 좀 더 정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모멘텀으로 이 결정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즉 결론에 불복하거나 파면 결정에 불복하거나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소위 이제 알박기를 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뭐 물론 그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헌법을 유린해왔고 법률을 지키지 않아왔던 제왕적 권력을 누려왔던 윤석열의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헌재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렸던 걸로 제가 그 정도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습니까? 한 달은 아니고 며칠 정도. 며칠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알박기를 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게 또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한남동 관저에서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내전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은 거리에서 똑같은 지금 양쪽 진영의 결집이나 이런 대결 국면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들을 벌써부터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전격적으로 실제 체포를 하거나 재구속할 수 있는 사안들을 검찰이나 혹은 뭐 지금
재판부에서 실제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는 또 다르게 재구속시킬 수 있는 직권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얼마든지 카드로 검토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근데 경호처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파면되면?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끝장뉴스에서 얼마 전에 다뤄봤던 내용인데 얼마든지 이 경호처에 있는 현재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속영장 청구도 되지 않았던 인물들 아닙니까? 뭐 어쨌든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계속 봐주기를 해왔는데 경호처를 사실상 모두 다 장악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다분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아예 무시하고 헌법의 결정을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경호처마저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한남동 관저를 성벽 쌓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윤석열 일파가 갖고 있는 지나친 현실 부정의 성향이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인정을 안 하는 성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들이 본인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걸 못 참죠. 야당이 그런 것도 못 참고 그게 이제 계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 트리거가 된 거는 이제 그 한동훈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어떤 전향적 기류와 명태균의 네, 저 수사의 진척이었습니다. 그랬죠. 그게 창원지검에서 이제 황금폰을 입수한 게 어떤 큰 고비를 넘었던 거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탄핵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재부상되는 국면인 거죠.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만 빠뜨리지 왜 두 발 다 윤석열한테 담궈가지고 여기서 이제 명태균, 김건희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이게 이제 대선으로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두 발 다 빠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 동네까지 걱정해줄 처지는 아니지만 이 보수가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이제 치러야 되는 파면이 된다고 보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죽어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선 구도에 저는 뭐 윤석열이 용산 관저에 농성을 해봐야 그 며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 텐데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책을 내고 이런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거는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트럼프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자기 대선 패배를 절대 인정 안 한 상태에서 그 바이든 취임하는데 자기 전용기 타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내 인정 안 한 다음에 다시 출마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윤석열이 다시 출마하는 방법은 없지만 설령 이제 형사 피고인이 아닌 상황이었더라도 출마할 수 없지만 다음 대선 비롯해서 계속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 시나리오가 있고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끼친다. 뭐가 아까 책 내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독재자들 경우를 보면은 참 희한한 게 있는데 베를린이 함락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해졌을 때 히틀러의 마지막 제시가 뭐였느냐? 히틀러의 마지막 제시가 독일 국민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격분하면서 그래서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독일의 모든 철도, 산업시설, 뭐 어떤 그 인프라를 다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요? 폭파 작전이 들어간 거거든요. 다행히 이 명령은 이행이 안 됐어요. 근데 예컨대 리비아의 가다피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이런 히틀러 보면은 나를 국민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죽어갈 때까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히틀러의 마지막 지시 이게 하마터면 실행될 뻔한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폭파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폭파 작전이. 그런데 이게 그동안의 그 탄핵 국면에 말하자면 결집돼 있던 이런 역량을 어딘가에 써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나라는 이미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점령했다. 이런 어떤 그 정의를 더욱더 강화하고 확장시키면서
그래서 뭐 명분은 나라를 구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파괴 작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회, 헌재 또는 뭐 어떤 저기 서울중앙지법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고양되는 어떤 대한우파라고 얘기하는 요즘 이 세력들의 에너지를 어디 한 군데로 그냥 쏟아버리고 배설해버리는 이런 식의 제2의 폭동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의 인프라를 파괴는 못해도 정신 세계는 파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심리적 도발적인 행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윤석열이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그동안 내가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래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고 백담사로 떠날까?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 아니냐고. 그럴 가능성 없어. 그 악독하던 전두환도 백담사로 곱게 갔어.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때니까 여전히 탄핵이 돼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가 이제 되는 안 되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직무정지 돼도.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책 내고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이제 다른 대통령 지나고 대통령직에서 이제 파면되고 나면 다른 걸로 해서라도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되겠네요,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빨리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적절한 어떤 그 사법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뭐 저기 무슨 늑대 한 마리를 벌판에 풀어놔가지고 말이야 우리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이거 잡느라고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한남동만 해도 잘 통제된 기간이지만 어디 아크로비스탈 간다. 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이런 것들도 위험 요인이에요. 불안 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나서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한 다음에 이제 민간의 영역으로 다시 윤석열 씨가 돌아왔을 때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그 여론전에 돌입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 실제 이 어떤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군중들이 그 집회에 몰리고 물리적인 갈등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갖고 있는 건 오직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정치 세력들 혹은 꼭 정치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 극우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세력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구속이 한번 풀려났던 사람이 다시 재구속된다는 게 그만큼 끔찍하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구속되지 않기 위한 어떤 발버둥을이든 다칠 텐데 그것까지 염두에 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여전히 잔존한 채 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대선 후보들끼리의 대결일지 아니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일지 그건 좀 지켜볼 일이다. 혹시 그 대통령 그만두면 대통령에 다시 출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단임자니까. 근데 딴 거는 출마할 수 있어요? 뭐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출마 예를 들면 가능합니다. 전광훈 정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윤석열 이런 거 가능한 겁니까? 이런 뭐 그거야 뭐 상상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한 5% 나오면은 국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총선은 2028년이고 그러네. 지방선거가 있네. 지방선거는 내년 그럼 서울시의원 말이죠. 비례대표 이런 거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 서울시의원은 글쎄요 너무 급이 그러려면 뭐 기초의원 어디 동에서 출마하지 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희화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것보다는 장외 대통령 노릇을 하지 않을까. 극우 세력의 대통령 노릇.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이래서 뼈 아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속 있으면은 이런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됐다고. 그러니까. 근데 풀려 나오고부터 완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일당 체제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당 지도부가 풀려난 이튿날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2월 6일 날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느냐. 윤석열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맞아요. 지시했다 그랬어. 할 예정이라가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 절차가 실제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윤석열 담화를 보고 저 피의자가 범죄 자백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서 네네. 그때만 해도 이랬어요. 네. 그랬던 당이
지금 완전히 저기 뭐냐 이렇게 변한 거라고. 그 1월만 하더라도 회색지대에 있었어요. 윤석열이 한남동에서 체포되니 많이 할 때 그때 당 지도부는 안 갔습니다. 한남동 시위. 그리고 의원들이 이렇게 간 거 개인 자격으로 간 거라고. 맞아. 그것 때문에 뭐 욕을 먹었다라는 설도 있고. 그러다 최고위원이 한 명이 간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당 지도부가 관저로 그러니까 완전히 변해도 너무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뭐 저기 뭐냐 진짜 윤석열하고 이제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2월 1월만 해도 그건 가능했다고. 네. 그때 막 국민의힘이 뭐 온갖 탄핵 반대 뭐 별의별 짓은 했어도 여지는 있었다고. 근데 지금 그게 없어져 가지고. 여론조사 믿고 그랬던 거죠 그때는. 여론조사에서 조금 그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이 이쪽으로. 아니, 처음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국민 무서운 줄은 알았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살아나는데 30%를 넘어 40% 가까이 간다. 탄핵 반대가. 이거 국민의힘 고정표는 다 결집한 겁니다. 이게 어디요? 그동안에 저기 그렇죠. 뭐 10%대까지 내려갔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도 10%대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상적으로 대통령 노릇하고 지지율 10%대로 떨어질 바에야 오히려 탄핵되고 나서 결집된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어떨 땐 느낌이 막 뭔가 이제서야 정치판이 짜이는 것 같아. 여기에 이런 착각에 이제 넘어가는 거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 그러면 이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윤석열을 실제 재구속하거나 재수사를 하려면 다른 혐의든지 얼마든지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뭐 기회는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걸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윤석열과 함께 내란의 가담자일지 모른다라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가정사겠죠 이것도 어쨌든 개인 비리 채용 비리 특혜 의혹 이제 이런 것들로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경찰 라인도 최근에 윤석열 라인으로 다 갈았다고 하죠. 국정원 라인도 여전히 인사가 단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하나만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을 뿐이지 과거에 어떤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요직에 꽂혀 있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과연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수감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최종적인 물음표가 좀 달리죠.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듭니다만은 너무 이제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과거에 죽은 권력을 수사했던 검찰의 모습과는 지금 너무 태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구속 취소까지도 본다고 한다면 석방까지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 교정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친위 쿠데타니까 내란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잠깐 직무정지 되거나 그래도 계속되면서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계속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파면이 막상 결정되고 나면 또 꺾이겠죠? 그 이후에 아니, 꺾인다고 봅니다. 꺾인다고 보는데 지금 자꾸 이걸 윤석열만의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도 인식의 오류는 있는 게 미국의 정치가 트럼프만의 문제냐. 그 1월 6일 날 의사당 폭동이 2021년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확실히 미국의 중산층의 사고가 바뀌는 걸 우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뉴욕 타임즈 표현대로라면은 우리가 몰랐던 분노의 빅텐트가 형성됐다. 그게 뭐냐면 1월 6일 날 그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가 처음엔 분노한 백인 노동자라 그랬는데 FBI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니까 올림픽 수영 상관왕, 기업체 임원, 멀쩡한 사람들이었죠. 공무원, 그렇죠. 교사, 군인. 그러니까 가장 미국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태 그 보면은 지금 재판 소식들 보면은 의사, 치과 의사, 기업체 대표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과거의 민주주의의 균형자로서 어떤 그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토대를 이뤘다면은 최근에 이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이 사람들이 분노 집단으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 또 전복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노의 빅텐트가 지금 한국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윤석열 씨는 그 텐트의 기둥 역할을 파면대에도 계속 하려고 예.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책도 내시고 예. 하면서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텐트를 크게 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왜 음모론에 사람들이 그러면 관심을 갖고 포섭이 되느냐? 첫째, 이 분노가 지혜의 감정을 완전히 녹슬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은 망상에 빠진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결단력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착각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리해낼 수 있느냐. 저는 지금 민주주의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더 강하고 견고해진 어떤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과정이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결코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아, 정말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4월 4일 금요일로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11시에.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역대 탄핵 소추안이 인용됐던 사건들은 이게 재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11시에 선고가 잡혔었고요. 네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 10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1시에 잡힌 거를 사람들이 11시면 그럼 이거 인용이겠네. 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1시에 잡아놓고 똑같이 시그널 주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계시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 근데 케이스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하지만 세 분 의견 어떠세요? 인용 기각 몇 대 몇입니까? 인용 기각 각하. 저는 뭐 8대 0을 8대 0.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우리 어떠세요? 황 기자는 어떠시요? 아니 근데 앞에 다 얘기한 얘기인데 이거는 답은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저 임지봉 교수 얘기하는 게 잘 여기서는 안 들렸는데 이거는 파면은 확정적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지금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윤석열이 책까지 내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8대 0이 나와야 되겠다. 뭐 6대 2나 7대 1이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지를 줬다. 아예 지금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윤석열 탄핵될 때 박근혜 탄핵 때보다도 표가 국회 표가 한 30% 적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때 방송할 때 이게 굉장히 징후적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은 어쨌든지 이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이 내란 사건을 정쟁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단시간 내에. 그러면서 자기네 세력을 원래 윤석열 지지층을 다 회복하면서 지금 굉장한 세력을 이뤄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승복하지 않을 게 분명한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책 낸다는 걸 보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 토양이 너무 광범하게 뻗어져 있습니다. 흔히 이제 경제사회적 양극화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해왔는데 그래서 파면은 확실한데 그 다음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겠다. 될 것 같다.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윤석열 책 제목인데 네. 거꾸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나마 시작하려면 확실하게 8대 0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기 해봅니다. 때문에 네, 괴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 김종대 의원님은 파면 확신하시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신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포스트 윤석열을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파면 이후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때는 진짜 민주주의 역량이 이번 기회에 굉장히 성숙하고 강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생각보다 취약했다. 취약했다. 그리고 한 가지 평가를 더 하자면 국민의힘이 변화무쌍한 사법 카르텔의 실력은 보여왔거든요. 뭐 기각을 각하로 슬로건을 변경하면서 시간 끌기를 했다든가 많이 맥혀들었고 예측도 들어맞은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런 어떤 법기술자를 앞세운 이런 것들이 전략적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잔수에 흔들린 거예요. 전술적 차원에 불과했다는 거죠. 대세를 못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술적 공세에 우리가 시달린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변화무쌍한 전술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전략으로 즉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고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런 비전으로 승부해야 되는 시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끝내야 같아요. 되죠. 네네.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들어오면서 한독수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 이 책 보고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독수 최상목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알겠습니다.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셨던. 왜냐하면 민주당은 분명히 탄핵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날 판이 다시 또 바뀌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되면 네.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김종대 의원님, 황방열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